내가 쟤보다 대학 잘 갈 수 있어. 이게 아마 더 극명화될 거야. 근데 만약에 성적이 좋은데 준비까지 잘했다? 그럼 사실 이제 프리패스에 가까울 거고. 근데 그게 예전에는 의대나 아니면 이제 최상위권 대학에서만 좀 요구했던 스타일이라면 이게 확대되는 거고, 그걸 우리가 쉽게 이제 고교학점제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고교학점제를 하는 취지 자체가 물리학과 갈 거면 물리 들어라 이거거든. 옛날에는 그냥 내신 성적 좋으면 물리 오세요 이건데, 그런 게 이제 좀 바뀔 거라서 그런 부분도 좀 준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간단하게 뭐 내용 안 보셔도 되니까 칠판만 보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이제 힘으로부터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얘기를 할 것이고, 힘이 가해지게 되면 뭐가 바뀐다? 속도 변화가 생깁니다. 방향과 빠르기가 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게 이거거든. 힘이 작용하면 움직여요, 힘이 작용하지는 않으면 안 움직여요, 이게 아니라 힘이 작용하면 현재 운동 상태가 변하는, 속력이나 혹은 방향이 바뀌는 현상, 또는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성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관성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지관성이란 게 있고 운동관성이란 게 있다. 얘는 V가 0이고요. 얘는 V가 0이 아닌 형태가 될 건데, 관성이라는 것은 속도 변화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이 값이 이제 일정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말을 고치자. V가 0이 아닙니다 라는 말보다는 V는 A고요. A는 0이 아닌 정수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지. 그러면 속도가 일정합니다 라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힘의 세기가 어떻다? 0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쓴 거네. 다시 한 번 더. 힘 F가 0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돼. 그래서 관성은 힘의 세기가 0이어서 가속도가 0이 나오는 걸 얘기한다. 그래서 힘이 작용하면요, 속도 변화가 생기고요. 이 속도 변화를 시간당 속도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이 개념이 우리가 알기는 이제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돼. 그래서 여기로부터 나왔던 첫 번째 정보가 우리가 어떤 물체를 떨어뜨리더라도 가벼운 거든 세모든 무거운 거든 혹은 엄청 작은 걸 떨어뜨리는지 간에 전부 다 얘가 떨어지는 이 가속도의 세기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됐다? 지구까지 거리, 중심까지 거리, 그 다음에 지구 질량으로만 결정되다 보니까 속도가 바뀌는 이 가속도의 크기가 다 9.8 m/s 제곱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이걸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도 9.8 m/s 제곱, 얘도 9.8 m/s 제곱, 얘도 9.8 m/s 제곱. 여기 나오는 m/s 제곱이 의미하는 구조는 뭐냐? VT 그래프.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를 그렸을 때 여기는 이 기울기가 9.8인 겁니다. 아시겠지?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의미하는 건 이 기울기가 9.8, 9.8, 9.8, 9.8이 나왔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F는 MA라는 식을 통해서 무게라는 개념도 질량에다가 얼마를 곱하고 있었죠? 9.8을 곱하고 있었죠. 라고 얘기를 하면 돼. 단위까지 써주시면 m/s 제곱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얘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이제 VT 그래프에서 나오는 식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V는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AT라는 식이 있었고요. 얘는 뭐 당장 있는 머릿속에 안 읽더라도 계속 보다 보면 읽을 거고, 그리고 계속 쓰다 보면 계산이 이제 자연스럽게 손에 익는 순간이 올 거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거고, 만약에 평소에 본인이 이렇게 봐도 잘 손에 익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자꾸 숫자를 봐서 그래. 숫자를 보지 말고 우리가 이제 현상을 적용시키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공이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이렇게 점점 사이 간격이 넓어지는 걸 볼 수가 있겠다, 그지? 이 사이 간격이 원래는 기준이 좁았다가 넓어지고 더 넓어집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변화폭 있죠? 변화폭이 결국에는 뭐랑 관련 있는 거야? AT와 관련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동 거리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식. 그리고 얘 대신에 다른 걸 써도 괜찮습니다. 평균 속력 2분의 v 더하기 v0 곱하기 t라고 얘기를 해도 똑같이 계산이 가능하다. 라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변형식이었고요. 잘 쓸 일 없습니다.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근데 가끔씩 복병처럼 튀어나온 놈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 정도만 얘기를 해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다. 라는 식 계산식에서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운동량, 충격량이 나온다, 그지? 운동량, 충격량. 작용, 반작용이라는 개념과 함께 이제 운동량, 충격량이 나올 거고요. 운동량이 뭐였죠? 운동량은 실질적으로 MV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돼. 그치? 수학에서 혹시 진도 좀 나갔어요? 대수 나가고 있어요? 그럼 아직 미적은 안 했다, 그죠? 나중에 이것만 그냥 간단하게 먼저 보여줄게. 여기도 이제 미분이 가능하거든요. 여기서도 S를 미분하면 V가 나와요. 그래서 양쪽을 함께 미분을 하면요. 자, 요 식 잠깐만 좀 볼게요. S는 V0T 더하기 이건 지울 거야. 그냥 뭐야 하고 넘어가면 돼. 얘 미분하면 V 나오거든요. 자, T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요. T가 사라지거나 제곱이 이제 1차로 바뀌어야 돼요. 지금은 제곱이니까 1차로 바뀌면서 2가 앞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V0 더하기 AT가 돼요. 왜냐면 2분의 1에 2가 내려오면서 사라지거든. 보통 t 세제곱을 미분하면 3의 t제곱이 되고요. 얘를 미분하면 3의 2t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의 이 차수 있다, 그죠? 차수를 앞으로 내리면서 한 차수가 내려와야 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도 제곱이 내려오면서 2를 사라지게 만드니까 이 식이 나오는데 1번이랑 똑같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나중에 이제 수학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미분 적분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미분 배우시고 나면요. 사실 물리가 좀 쉬워져요. 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운동량, 충격량 같은 경우도요. 여러분들 운동에너지식 기억나시죠? 운동에너지식 뭐였지? 2분의 1 mv 제곱이다, 그죠? 미분하면 얘 됩니다. v제곱을 한 차수 내리면서 2를 끄집어내면 mv가 나와. 이런 식으로 나중에 얘기를 하게 될 거야. 자, 일단은 넘기고요. 그래서 운동량이라는 건 질량 곱하기 속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얘 같은 경우는 방향성을 띠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친구가 있었다 혹은 왼쪽으로 움직이는 친구가 있었다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주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숫자를 한번 집어넣어보자. 얘가 2kg이고요. 움직임이 3m/s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운동량은 얼마일까? 6이라고만 얘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s 그냥 붙여 쓰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단위가 없기 때문에 6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운동량 P는 6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그림에서 이만큼의 이동을 하는 동안 공이 이동을 했대. 과거에 원래 이 점선에 있었는데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건데 예를 들어 준 힘의 크기가 2N이고요. 시간이 2초였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2세크. 2세크 동안 내가 힘을 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준 힘과 시간이 얼마지? 2 곱하기 2다, 그지? 이 개념을 앞으로 우리가 충격량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충격량은 F 곱하기 T입니다. 힘의 세기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F 곱하기 T가 돼요. 그만큼 운동량이 변해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결국에 나중 이제 이 운동량이 얼마가 되느냐? 얘는 원래 2kg이었거든? 근데 이제는 속력이 얼마가 될 거야? 4가 추가가 되면서 원래 운동량이 3이었, 속도가 3이었잖아? 운동량이 6이었잖아? 근데 지금 4가 추가됐지? 총 운동량이 얼마야? 10이죠? 질량으로 나누면 속도가 얼마? 5m/s가 나오겠다, 그지? 이만큼 속도가 변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가한 힘의 세기 곱하기 시간은요.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얘는 이제 P 나중 빼기 P 처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들을 적용시키는 문제들이 나올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야구를 해요. 야구를 해서 공을 이렇게 탁 맞힐 거예요. 맞히면 공을 짧게 치는 게 좋을까? 길게 치는 게 좋을까? 길게 치는 게 여러분들에게 유리할 거예요. 보통은. 그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기는 이제 FT에서 이 나중 운동량인데 처음 운동량 계산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날라오던 공을 이렇게 배트로 빵 쳐서 돌려보내요. 그리고 올 때 예를 들어 뭐 계산하기 편하게 1kg에 10m/s였는데
날아갈 때는 1kg짜리 질량은 안 바뀌겠죠? 근데 5m/s로 날아가더래. 그러면 충격량은 얼마일까? 이렇게 물어봐.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오른쪽을 플러스로 둘지 왼쪽을 플러스로 둘지입니다. 어디를 플러스로 두실래요? 오른쪽을 플러스로 놔볼까? 자, 오른쪽이 플러스가 되면 얘는 플러스 10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5예요. 자, 항상 충격량은 나중 빼기 처음입니다. 나중이 얼마예요? 1 곱하기 5다, 그지? 그래서 5 빼기 처음 운동량이 얼마예요? 10이다, 그죠? 근데 문제는 얘가 원래 부호가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5 빼기 마이너스 10이라서 총 마이너스 15가 우리가 얘기하는 충격량의 크기야. 충격량. 그러니까 크기라고 얘기를 하면 전부 다 이제 양수로 고쳐줘야 되니까 양쪽에 가우스 씌어서 15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잘 나와요. 플러스 마이너스 가지고 장난치는 이런 내용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독침 기억나시죠? 독침 할 때 사실 길게 만들어서 걔한테 갖다 대고 쏘는 게 최고야. 아시겠죠? 갖다 대고 쓰면 그냥 이렇게 탁 찍힐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짧아지게 되면 날아가는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능이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상하게 이런 것만 기억나. 지난주에 무슨 내용 했는지 뭐 대부분 기억나긴 하는데 보통은 이제 지난주에 이런 헛소리를 했군. 얘기하다 보면 이제 떠오르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해서 이번의 내용은 세포 파트거든요. 페이지가 40페이지다. 40페이지 맞죠? 40쪽 같이 보겠습니다. 생명 시스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야. 생명이 뭘까? 우리 같은 생명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생명체라는 건 어떤 걸 기반으로 얘기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 세포로 구성되어서 이 세포가 생명 활동을 해야지 우리가 생명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 구조는 항상 누가 있어야 돼? 세포에서 출발을 해요. 세포에서 출발을 해서 뭐가 되어야 된다?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 되고요. 공통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조직이 모이면 기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관이 모이면 그거는 이제 동물일 때 기관계는 그냥 하면 혹시 개체라고 했니? 아니죠. 자, 얘를 개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만약에 내가 동물이야. 내가 동물이면 중간에 하나가 추가돼요. 누가 추가되죠? 기관, 계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시험 쳤던 소화순환 호흡배설, 그리고 올해 시험 쳤던 신경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관계에 해당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추가로 식물이야. 그러면 뭐라고 해? 좋습니다. 조직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직계가 추가가 되게 되면 우리가 알기에는 이제 관다발 조직계 이런 친구들이 추가가 되는데 여러분들 식물에서는 뿌리, 줄기, 잎이 기관이거든요. 그 안에 있는 친구들을 조직계라고 부르시면 되는데 단계는 크게 신경 안 써도 괜찮아요. 보통 기관 정도만 알고 계시면 충분해. 자,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돼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자, 특징이 있어요. 세포에서 조직이 될 때는요, 같거나 비슷한 애들이 보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얘들이 될 때는 같거나 비슷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직이 기관계가 되든 혹은 조직 기관계를 통하든 누구를 통하든지 간에 조직부터는 다양한이야. 다양한 조직이 다양한 조직계를 넘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다양한 조직계가 기관, 다양한 기관이 모여서 개체 혹은 기관계, 개체로 넘어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돼. 그래서 대다수가 처음에 세포가 모일 때만 간단하게 보통 조직이 될 때 같거나 비슷한 애들이 모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세포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세포의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요. 세포의 구성. 세포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있지? 중간에 핵이 있고요. 또 이제 크게 구분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핵이 있고요. 핵 말고도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 세포 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세포 막부터예요.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요, 이제 세포막이 에이스예요. 이번에 내용을 되게 많이 차지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나머지 공간을 우리가 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핵도 써줘야 돼요. 핵.
자, 그리고 이 세포막은 가장 외부죠. 그냥 가장 안쪽에 있는 중요한 게 핵이죠. 이걸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다 우리가 앞으로 세포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간에 대한 해석이라서 전부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간도 포함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 세포질 속에 누가 있습니까를 이제 배울 거야. 동물과 식물이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공통적으로 들리는 게 뭡니까? 마이토콘드리아. 필수고요.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있는 게 에코라는 친구도 아마 들어있을 거고요. 순서대로 좀 중요한 것부터 좀 써볼까요? 아마 리보솜 적혀 있습니까? 리보솜? 이제 이름이 바뀌어요. 여러분들 교육과정부터는 라이보솜입니다. 좀 안 이랬으면 좋겠는데 바뀝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 칠 때 간내 쳤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내 보면 이제 사이내라고 하셔야 돼요.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이번 시험까지는 여러분들이 사이내였는데 연수가 이제 숨내로 바뀌었어요. 숨내, 숨 쉬는 뇌. 이런 걸로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좀 바뀌어서 좀 귀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미토콘드리아라고 배웠을 건데 이것도 이제 마이토콘드리아라고 바꿔야 돼요. 바이타민 같은 친구들이야. 참 쓸데기 없다, 그지? 라고 하면 이제 정부 아저씨들한테 혼나겠죠. 쌤은 지지합니다. 바꾸는 건 이해는 해요. 바꾸는 건 이해는 하는데 굳이 이게 읽는 법이 외래어 읽는 법이 이제 그 시대마다 조금씩 바뀌거든. 그래서 옛날에는 스티로폼이었어. 근데 우리 때는 스티로폼으로 바뀐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스타이로폼으로 바뀌었어요. 왜? 일본 애들이 SCH를 스치라고 읽어. 예를 들면. 근데 우리는 이제 CH나 TH나 TH죠. STH. 이런 발음을 이제 스치라고 읽어. 근데 우리는 스티라고 읽잖아? 근데 이제는 조금 발음 같은 체계가 바뀌게 되면서 영어식을 지금 들이고 있거든? 영국식 영어 말고 미국식 영어를. 근데 이제 미국식 영어랑 영국식 영어랑 차이점은, 영국식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T 발음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제 물을 읽더라도 그냥 워터. 거긴 진짜 워터라고 해. 워터 플리즈.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미국 가면 이제 워터, 막 리을 발음이 엄청 굴리잖아. 거기다가 T 발음이 좀 약해지거든. 그 동네마다 발음도 조금씩 다 달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멋대로 온 건데 이제 국가에서 그래도 이걸로 하나 정하자 이런 거거든. 근데 그게 점점 독일과 영어권 이쪽에서 미국권 영어로 좀 많이 바뀌고 있어. 미국권 영어. 그래서 선생님이 옛날에 영국계가 살고 있는 미국인한테 영어를 배운 적이 있었거든. 얘는 그래서 영국 영어를 한다. 그래서 쌤한테 이걸 읽어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픈 이랬지. 아니래. 오프튼 이래. 그러니까 애들은 T 발음 못 버려. 신기하더라고. 이런 게 조금씩 다른데 여기도 이제 발음이 좀 바뀌었어요. 발음이. 하여튼 라이보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쌤 옛날에 진짜 충격 먹었던 게 그 공무원 시험에서 국어 문제에서 하나가 나왔었는데 진짜 90%가 틀린 문제가 있었거든. 랍스타 있죠? 한국어로 쓰면 뭐라 써야 되는지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진짜 그거를 그대로 영문 표기를 한국어로 바꾸면 로브스터다. 로브스터. 진짜 얼탱이 없지? 근데 이게 로브스터래. 이런 게 다 있더라고. 그래서 어려워. 세상에서 한국어 제일 어려워. 뭐 왜 많은 거야? 국어는 쌤 때가 쉬웠어. 국어는 확실히 쌤 때는 뭐 문법 같은 거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게 중요하니까. 그죠? 하여튼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이보솜이라는 친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골지체 아니면 이제 소포체 같은 친구들이 존재합니다. 자, 미리 좀 얘기를 하자면 라이보솜과 그 다음에 골지체와 소포체라는 친구들은 좀 세트로 묶여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좀 덜 중요한 친구들을 얘기할 것 같으면 에코 같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 세포질이라는 공간 속에 동물 세포엔 없지만 식물 세포에 들어있는 친구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랑 뭐가 있게? 엽록체하고 세포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엽록체나 세포벽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도 이제 나왔던 내용이라서 아마 좀 잘 알 건데, 엽록체는 광합성하는 곳이죠. 그 다음에 세포벽 같은 경우는 동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아예 무척추거나 아니면 이제 근육이 있기 때문에 자리를 잡아줄 수 있는데, 식물은 근육이 없죠. 뼈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세포벽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양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세포 분열할 때 세포벽은 만들어지는 걸 세포판 형성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동물 같은 경우는 세포질 함입이라고 할 때 그 세포질이 여기 있는 얘야. 알겠지? 세포질이 이제 그 아령 모양으로, 팔자 모양으로 찢어지잖아요. 이렇게 양쪽으로 만두 잘리듯이. 그걸 우리가 세포질 함입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거기도 아마 세포질 분리라고 되어 있을 거야.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한 해석을 한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특징이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세포막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 거야. 세포막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생겨 먹었습니까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우리 한 페이지 아예 넘겨봅시다. 동물 세포는 액포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공통이에요. 근데 왜 공통이냐면 이 액포는 양쪽 다 있는데 동물 같은 경우는 좀 구린 애들. 구리다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진화를 좀 덜 한 애들. 왜? 여러분들은 봐봐, 방광 가지고 있지. 그 다음에 대장에서 우리가 대변을 이제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액포가 있는 애들은 이런 방광이나 혹은 이 몸의 노폐물을 정비하는 장소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세포 하나하나가 그걸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 장소야. 그래서 우리는 잘 없어. 알겠죠? 그래서 동물 세포의 일반적인 경우엔 잘 없고, 주로 식물 세포에서 발견됩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동물 세포에도 있는 경우가 있다. 알겠지? 자, 그러면 넘어가시면 이제 뭐가 나오느냐? 아마 위에는 42쪽 위에는 뭐가 나오냐면 세포 이 친구들 하나하나를 앞으로 세포소 기관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얘들을 우리가 세포소 기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세포소 기관들이 모여 존재하는 것을 세포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경세포 배우실 때도 우리가 세 가지 구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지돌기, 신경세포체, 그 다음에 축삭돌기가 있잖아요. 신경세포체에 들어있는 친구들을 우리가 세포소 기관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거기도 뭐 핵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기능들은 각각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 마이토콘드리아는 양분 생성하는 거, 양분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 알겠지? 그 다음에 라이보솜 같은 경우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근데 뒤에서 배우기 때문에 뒤에서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골지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포장 및 소포체와 함께 포장 및 이동, 운반을 하는 장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들 세 개가 세트로 묶일 거예요. 액포는 양분이나 노폐물 같은 것을 저장하는 장소. 엽록체 세포벽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세포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세포막은요, 사실 천천히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있잖아. 여러분들 단세포야, 다세포야? 우린 다세포다, 그치? 근데 사실 그래. 내가 되게 신기한 걸 한번 맞춰볼게. 여러분들이 몇 살에 태어났게요? 1살에 태어났습니다. 와, 당연한 말이다, 그지? 그죠? 근데 내가 그 모습을 봤으면 안 봤어? 못 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면 내가 증명할 길이 있어, 없어? 없지. 과학은 증명을 하지 못하면 그렇다라고 얘기를 잘 안 해.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증명하지 못하면 법칙이란 말을 쓰지 못하거나 그냥 이론 정도로 끝나는 편입니다. 그냥 주장이에요, 주장.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세포라는 친구들을 얘기를 하게 되었을 때 이 세포들도 아마 거의 대다수의 생명체가 단세포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을 거야. 단세포에서. 그래서 원래 여기에 유전 물질이 떠다니고요. 그 다음 여기에 유전 물질만 떠다니는 게 아니라 이 단백질을 만드는 라이보솜이라는 친구도 떠다녔을 거고, 막이 아마 없었을 거야. 막이. 그래서 얘들이 같이 살아.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 뭐해? 십시일반 도우면 살기 시작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야, 너네의 그 핵의 역할, 이 생명활동을 유지하거나 조절하는 장치가 내가 좀 뛰어난 것 같은데? 하면서 도와주기 시작해. 그러다 보니까 얘가 핵처럼 행동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제 할 일이 없어진다, 그지? 그럼 그걸 빼는 만큼 다른 애들이 발달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나는 그러면 라이보솜을 할게. 그럼 나는 뭐 액포를 할게. 이런 식으로 점점 진화를 하게 되다 보니 원래는 무수히 많이 모여있던 이 단세포 군집이라고 하거든? 단세포 하나하나가 생명체고 여러 생명체가 모여있는
거였는데 얘가 이제 하나의 생명체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는 때가 왔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 같이 둘러싸는 막이 이제 새롭게 생겨야겠다, 그지? 그 막이 아마 이 다세포 생명체가 됐을 때, 그죠? 다세포에서 다시 단세포로 바뀝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면 얘가 아직 핵이란 역할을 하기 전에 막 이것저것 막 다 떠다닌다, 그지? 그래서 소기관에 막이 없던 시절이 있었고요. 이렇게 하나의 다시 단세포가 된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각각의 핵에도 막이 생기고 골지체에도 막이 생기는 뭐 이런 형태가 되는 세포를 앞으로 우리가 진핵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원핵 다세포가 진핵 단세포가 되었을 거예요. 뭐 시험에 나온 내용은 아닌데 흐름을 좀 이해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원핵 같은 경우는 이 소기관에 막이 없어요. 근데 진핵세포 같은 경우는 이제 소기관에 막이 생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기존에는 얘를 핵이라 부르지 않았어. 그냥 유전 물질과 생명 활동을 조절하는 장치였는데 얘가 이제 핵이라는 막과 함께 핵이라고 불릴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진핵이든 원핵이든 전부 다 유전 물질과 생명 활동을 조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의 유무 때문에 핵이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이 왔고 이렇게 단세포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각자의 기능에 맞게 뭐 라이보솜과 골지체와 소포체라는 친구들을 우리가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이 노란색 계열에 다 같이 아우르는 막이 생겼겠다, 그지? 이 막을 이제 세포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세포 생명체가 되었고 다세포 다 같이 이제 우리가 뭐 먹고 자고 뭐 활동하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사용하는 기관이 다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따로 음식물을 먹거나 이런 것들을 안 해도 돼. 어차피 다 알아서 분해를 해서 넣어줄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다 보니까 얘들 같은 경우는요, 막이라는 게 구조가 두 개로 나뉘어지거든요. 그래서 세포막이 이중층이라고 불리우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인 형태는 이중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지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인지질 이중층이 있어요. 이중으로 층을 이루고 있어서 우리가 이중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구조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머리와 이 꼬리라고 얘기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꼬리는 이렇게 이제 두 가닥이에요. 두 가닥. 뭐 모양은 대충 그냥 두 줄로 끄시면 되는데 머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인산이라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인산. 얘는 인산이고요. 그 다음에 이 꼬리 부분 같은 경우는 지질입니다. 지질. 그래서 인산과 지질이어서 인지질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산 같은 경우는 물이랑 친해요. 친수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질 같은 경우는 소수성이라고 얘기를 해서 물이 통과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얘들이 이 꼬리를 서로 뭐하고 있어? 마주보고 있어. 알겠지? 그러면 자 선생님이 이제 줄을 끊는 길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꼬리가 마주보는 폭과 그 다음에 이 머리 부분의 폭을 비교하게 되면 누가 더 넓죠? 꼬리가 차지하는 이 두께가 더 두껍다, 그지? 다시 한번 더. 두께 자체가 두껍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얇습니다. 얇지만 안쪽과 바깥쪽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사실 우리 몸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뭘로 이루어져 있지? 물로 이루어져 있지. 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아마 세포의 안팎으로 물이 맞닿아 있을 거야. 얘가 만약에 바깥쪽이 친수성이 아니라 소수성이었으면 물이 아마 들어가지 못할 거예요. 아예 그냥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친수성 머리를 갖고 있다 보니까 바깥쪽은 막 젖어. 물과 함께 존재해, 공존해. 근데 문제는 통과는 할 수 있게 없게 못하는 거야. 통과는 제대로 못한다고. 함부로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얘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물의 이동을 막고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이동하는 걸 좀 막아줘요. 알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이 사이로는요, 우리가 작은 입자들은 이동할 수가 있거든요. 작은 입자들. 그래서 안팎에서
이 많고 적은 애들이 알아서 이 사이사이로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나가고 들어오는 애들은 누구냐라고 하면 공기들이에요. 공기들. 공기들은 크기가 커요, 작아요? 크기가 작거든요. 그래서 작은 애들은 뭐 할 수 있다? 통과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인지질 이중층 같은 경우는 주로 누가 이동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공기들이 이동합니다. 그 공기들은 주로 누구일까?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 그럼 얘들은 어떤 기조로 이동을 합니까? 라고 하면 확산이에요. 확산. 확산이 뭔지 아니? 농도차에 의한 이동이거든요. 농도차. 고농도면 저농도로 이동하라고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보통 세포 안쪽은 이산화탄소가 많겠죠? 그래서 보통은 CO2가 나가요. 그럼 밖에서는 누가 들어올까? O2가 안으로 들어오겠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기체 교환을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공급된 산소는 어디로 가요?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사용이 되고요. 양분과 함께. 그럼 얘가 CO2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밖으로 나가는 거야. 안에서는 계속 CO2를 생산하고 바깥쪽에서 계속 산소를 공급해주기 때문에 서로 이제 물질 교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돼. 그럼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되면 이 사이로 다른 거 다 지나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작은 애들만 지나갈 수 있어요. 크기가 작고 물에 녹아야 돼? 안 녹아야 돼? 안 녹는 애들이어야 돼. 여기 있는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여기서 물에 녹지 않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크기가 작은 분자 혹은 물에 녹지 않는 소수성 물질들, 작은 애들이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통과를 하게 될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사이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단백질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단백질. 자, 인지질 이중층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파란색 머리를 가지고 있는 인지질 이중층들이 그냥 쌓여있는 구조다 보니까 이 사이사이에 단백질들이 이동하면서 있어. 알겠지? 그리고 이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통로 역할을 해줍니다. 어떤 통로냐?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통과하지 못하는 크기가 큰 애들을 여기는 단백질이 옮겨줘요. 아시겠죠? 옮겨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돼. 그래서 아마 43페이지 잠깐 좀 보실래요? 43페이지? 43페이지에 보시면 딴 내용이 들어가 있네. 44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자. 44페이지 같이 볼게요. 44페이지. 44페이지를 보시면요. 거기 보시면 이제 수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이동하는 경우는 우리가 단순확산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단순확산. 우리가 별로 노력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물질이 이동을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돼. 근데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경우는 촉진확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촉진확산.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단백질이 뭔가를 이동시킬 때는 에너지를 쓰게 되어 있어요. 에너지를 쓰게 되다 보니까 이동을 할 때도 촉진확산이라고 얘기를 해서 에너지를 통해서 안팎의 물질을 이동시키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단순확산이나 촉진확산 같은 경우도 뭐 학교 시험에 따라서 안 나오는 경우도 꽤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단백질 같은 경우도 누가 이동합니까에 대한 내용 위주로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크기가 크고 그 다음에 친수성의 물질들이 주로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하고요. 인지질 이중층 같은 경우는 크기가 작고 그 다음에 소수성, 물과 친하지 않은 기름과 친한 친구들이 주로 이동하게 된다더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뭐 소수성이라는 게 기름이랑 친하다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긴 해. 근데 어쨌든 물과 친하지 않은 친구들이 우리가 보통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통과를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안팎으로 이동을 해요. 알겠지?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있어. 우리 한 장 더 넘겨보자. 46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46페이지. 근데 여러분도 혹시 매질 기억나니? 그럼 용매는 혹시 기억나니? 용질은 기억나니? 매질을 물어보는 게 아니었구나, 쌤도. 쏘리. 용매와 용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용매는 뭐고 용질은 뭘까? 정확하게는 얘는 녹이는 물질, 얘는 녹는 물질. 사실 용매와 용질은요, 고체체, 기체가 둘 다 될 수 있습니다. 고체 가능하고요, 고체체 가능하고요, 고체, 기체도 다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잘 안 다루다 보니까 주로 용매는 액체 위주로, 그 다음에 용질도 기체 또는 기체 또는 고체 위주로. 근데 사실 액체도 잘 나오거든?
근데 액체 액체는 계산이 좀 까다로워서 안 해.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해야 돼. 근데 여기까지 다루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형태를 얘기해 줄게. 자, 봐봐. 여기 봐봐. 용질이 이동을 하잖아요? 용질이 이동을 하게 되면 얘는 확산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지? 여러분들이 치킨집을 지나가면 치킨 냄새 난다, 그죠? 닭집 지나가면 똑같은 얘기네? 닭 냄새 난다, 그지? 그죠? 근데 엘리베이터에 치킨 냄새가 나. 그러면 궁금하죠? 몇 층일까? 안 궁금하니? 가끔 쌤은 궁금한데. 몇 층이 먹었을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니까.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치킨 냄새가 남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해. 엘리베이터에 치킨 냄새가 없어서 그래.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치킨 냄새로 가득한 공간이었잖아요? 그러면 치킨을 들고 와서 타도 내려도 치킨 냄새가 남지 않습니다. 왜? 이미 충분한 치킨 냄새가 있기 때문에. 항상 고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건 확산이에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을 해요. 그지? 그럼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있잖아. 만약에 음식이 국밥을 먹으러 가. 국밥 혹시 좋아하세요? 먹니? 먹는 쳐보자. 자, 국밥을 먹어. 싱거워. 뭘 넣을 거야? 소금 넣거나 새우젓 넣거나 이렇게 뭔가를 넣겠다, 그죠? 소금을 넣어서 막 휘저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간이 맞아지겠다, 그지? 그죠? 그런데 만약에 있잖아. 만약에 말도 안 되는 일이긴 한데 실제 현상이 이렇습니다. 국밥을 시켰어요. 여러분들이 소금을 한쪽에만 뿌려. 왼쪽에만 소금을 막 뿌려. 알겠지? 왼쪽에만 뿌리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칸막이를 중간에다가 설치를 해두잖아요. 칸막이. 이렇게 칸막이를 설치를 해둡니다. 이 칸막이는 물은 이동할 수 있지만 소금은 이동 못해. 다시 한 번 더. 물은 이동할 수 있지만 초록색 칸막이를, 소금은 이동하지 못해. 그럼 어떻게 되게? 자, 물이 왼쪽으로 이동해요. 다시 한 번 더. 원래 똑같은 높이에 물이 있었는데 내가 만약에 왼쪽에만 소금을 추가를 하잖아요? 그럼 얘가 고농도가 되죠. 얘가 저농도가 되겠죠? 그러면 물은 반대로 이동해요. 왜 그럴까?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 봐봐. 짜단 얘기는 소금이 많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물이 많은 거야, 적은 거야? 적은 거다, 그지? 그래서 물 입장에서는 짠 곳이 물이 적은 곳이야. 그래서 반대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을 해버려서 양쪽의 농도를 맞춥니다. 자, 오늘 집에 가셔서 샤워를 하시면요. 손이 쭈글쭈글해질 거예요. 왜 쭈글쭈글해질까? 샤워를 하게 되면, 목욕을 하게 되면 이제 내가 탕에 들어가잖아. 싹 앉아있어. 그지? 그럼 봐봐. 물이 짜, 내 몸이 짜? 여러분들은 몸이 짜요. 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간은 우리 몸이 짜요. 그냥 일반적인 물보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물 입장에서는 내가 짠 곳이야. 그럼 물이 적단 얘기잖아. 그래서 외부에서 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샤워하고 나면 손이 쭈글쭈글해지는 거야. 근데 바닷물에서 놀게 되면 어떻게 될까? 바닷물? 바닷물 짜요, 싱거워요? 짜지? 그럼 우리 몸에서 물이 나갈까, 안 나갈까? 안 나가요.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평상시랑 똑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야. 오히려 팽팽해졌으면 팽팽해져. 왜? 걔가 짜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물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간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요 그림이 밑에 있는 빨간색 그림의 6개의 그림이 될 겁니다. 요걸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간단해. 간단해. 물이 이동을 하면 용매가 이동 시 뭐라고 하죠? 얘를 삼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삼투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 하나 얘기를 해드릴까요? 뿌리가 짭니다. 식물의 뿌리가 짜요. 뿌리는 항상 고농도를 유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뿌리에다가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저농도가 되겠지. 그럼 오히려 있던 물이 빠져나가서 죽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는 항상 고농도를 유지하고 있도록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뿌리면 죽어요. 아시겠죠? 물을 많이 뿌리면 실제로 식물 죽으니까. 그죠? 그냥 사이코패스가 되시면 안 돼요. 히히 하면서, 그지?
자, 그럼 다시. 우리가 알기는 이제 이 물의 이동은요, 저농도에서, 농도는 용질 기준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용액에다가 세포를 집어넣어. 여기 막 세포가 있어. 그리고 농도가 서로 다른 비커에다가 집어넣을 겁니다. 상대적이니까 비교를 해주시면 돼요. 세포보다 농도가 높으면 우리가 고장액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지? 다시 한 번 더. 얘는 고장액이라고 합니다. 고장액. 얘는 농도가 높은 친구야. 그럼 봐봐. 세포가 짜? 액체가 짜? 액체가 짜지? 그럼 물이 빠져나가. 그래서 쭈글쭈글해져.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농도가 같아요. 등장액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모습 변화가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 친구는 이제 우리가 저장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장액. 농도가 낮아요. 그러면 이번에 세포가 짜겠다, 그지? 그 세포 쪽으로 물이 들어가. 그러면 얘가 뭐해? 터져버릴 때가 있어. 아시겠지? 팽창해서 터져버리는 구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동물세포의 이야기야. 동물세포는 세포벽이 있어, 없어? 없다, 그죠? 근데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세포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얘들은 찌그러지거나 아니면 터져버려서 죽는단 말이야. 알겠지? 근데 얘는 좀 다릅니다. 세포를 만약에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이 세포벽이란 친구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면 이번에는 물이 나가겠다, 그죠? 그러면 세포벽과 세포막이 분리돼요. 얘가 들어갔을 때 분리가 될 거거든. 아마 쌤 그림에선 오른쪽 아래 그림일 거야. 맨 아래. 맞니? 6개 그림 중에 오른쪽 아래가 아마 고장액에 집어넣은 식물세포일 거예요. 맞습니까? 거기다가 적어줍시다. 원형질 분리라고 적어줘. 원형질 분리. 원형질 분리라고 얘기를 해서 원래 세포막과 세포벽은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참고로 세포벽이 밖에 있습니다. 밖에 있는데 원형질 분리라고 얘기를 해서 얘들이 분리돼요. 그래서 떨어지려고 할 거야.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얘도 등장액에 집어넣느냐 아니면 저장액에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모습이 달라지긴 할 건데, 자, 아까 위에는 터졌다, 그죠? 터지는 걸 우리가 팽윤이라고 하거든요. 팽윤. 다시 한 번 더. 아마 이거는 왼쪽 첫 번째 그림일 거예요. 세포 터지는 구멍난 그림 보이시죠? 동물세포 터지는 그림. 세 번째니 오른쪽? 아니 말고 첫 번째 거. 왼쪽 첫 번째 거. 6개 그림 중에 맨 왼쪽 첫 번째 거를 보시면요, 지금 거기는 구멍이 나서 이제 물이 빠져나올 거란 말이야. 얘는 우리가 팽윤이라고 해요. 팽윤. 터졌습니다. 쌤이 이제 그림 순서를 좀 바꿔놨어요. 첫 번째 있는 그림에다가 팽윤이라고 좀 적어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원형질 분리와 팽윤이라는 현상을 이제 시험에서 물어보기도 한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물 뿌리라든가 이런 것들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3투 같은 경우는 어디서도 나왔냐면, 여러분 혹시 증산작용 기억납니까? 작년에 시험 쳤었는데 증산작용. 증산작용이 낮이 되면 공변세포가 물을 흡수한다고 하거든? 왜 물을 흡수했는지 아니? 광합성을 하면 달아 안 달아? 달아지겠다, 그죠? 달다는 얘기는 농도가 진해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물을 흡수해. 그래서 걔들이 공변세포가 기공을 여는 구조가 되어버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8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48페이지. 이거 괜찮니? 거의 이제 죽기 직전인데, 여기는. 다미도 거의 뭐 지금 한 3분의 1 정도는 정신 날아가 있다. 졸려가지고, 그지? 안 그래도 그런 거 하나 지금 사야 되나 생각 중이게. 여기가 생각보다 산소가 계속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산소 공급기를 하나 사서, 왜냐면 쌤도 여기 있다 보면 나도 졸려. 이게 졸리는 게 뭐냐면 잘 있다가 갑자기 확 이렇게 돼. 진짜 약간
약간 산소가 부족한 게 아닌가. 자동차 오래 타고 있으면 졸리죠? 그지? 근데 그게 진짜로 원래 그런 거야. 산소가 부족해서 그래. 그래서 중간중간에 창문도 열고 해야 돼. 특히나 이제 고속도로 같은 거 타면 밖에 막 똥내 나가지고 이제 막 내기순환해서 밖에서 공기 안 들어오게 막아두잖아? 그러면 이제 곧 있으면 다 같이 죽는 거야. 진짜야. 진짜야. 이거는 악담하는 게 아니라 쌤도 그래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똥 냄새가 나면 잠깐 닫아놨다가 다시 열어야 돼요. 아니 창문을 열어야 된다. 그치? 우리가 생각보다 생존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 정말 어려운 거란 말이야. 근데 옛날 세상보다 우리가 워낙 생존을 좀 쉽게 하다 보니까 다들 이제 막 중간중간에 하면 위험한 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경우가 생겨. 그래서 이제 막 그런 얘기 하잖아. 남자애들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 안 죽어 하고 죽죠. 그지? 충격적이지만 진짜 실화란 말이야. 감동 실화야, 감동 실화. 그리고 쌤이 아마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진화 방향성은 그런 애들이 이렇게 하면 죽는구나를 보여줘서 그걸 보고 안 한 인간들이 살아남은 거야. 이게 웃긴 것도 있지만 진짜 슬픈 얘기도 있어. 예를 들어 너무 배고파. 보고를 먹었어. 제가 죽었네. 그럼 보고를 안 먹는 거야. 알겠지? 진짜 그렇게 살아남았어. 근데 그래도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뭐 하는 거야? 이제 보고에 독이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잘라서 얘 너는 발 먹고 나는 이제 머리 먹고 한 거지. 근데 발 먹은 애가 죽었어. 진짜라니까? 얘는 죽어. 이제 더 이상 없어 이 세상에. RIP 적혀 있어. 그러면 이 친구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는 거지. 쌤이 저거에 고사리 얘기 안 해줬니? 고사리 독성이어서 원래 못 먹는 거 아시죠? 그지? 그래서 우리 셋이 있었어. 쌤이 고사리를 먹었어. 죽네. 근데 여러분들이 먹을 게 없잖아. 그래서 뭐 해? 고사리를 한번 데쳐 먹어. 한번 삶아가지고 물에다가 넣어놔. 독성이 좀 삼투로 이렇게 확산으로 빠진단 말이야. 확산으로 빠져. 그래서 다미가 먹었어. 죽었어. 아니 아팠어. 그 살아남았네. 그러면 이제 너도 하는 거고. 쌤만 죽은 걸로 끝나는 건데 얘가 죽어. 끝이야. 알겠지? 그 뒤에서 이제 보던 로기가 이제 그럼 한 번만 더 데쳐볼까? 한 번 더 데쳐요. 2번 데쳤어. 살았네. 그때부터 먹는 거야. 우린 그들의 자손이야. 진짜야. 이게 실제로 통합과학에서 나오긴 하거든. 물론 조금 다르게 과학적으로 나오지만 쌤이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그냥 되게 그냥 비방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생명체가 살아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남자친구를 만나더라도 혹시나 이제 그딴 소리를 하는 친구들을 만난다. 너나 해 하고 빨리 멀어지면 됩니다. 아니면 걔가 정신 차리고 만나든가. 걔가 너무 좋으면.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쌤은 그게 맞다고 보거든. 가만 보면 남자애들 하는 꼬라지 보면 진짜 한 대씩 패고 특히나 지나가다 보면 알겠지만 킥보드 둘이서 같이 타고 가는 놈은 100명이 남자야. 100이 99명. 100에 1명 정도 꼴로 남녀 커플이 같이 타더라고. 쌤은 사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알겠지? 쌤은 그러면 싸잡을 다 욕합니다. 알겠죠?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욕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선생님은 맨날 가면서 얘기해요. 빨리 넘어졌으면 좋겠다. 더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여기서 그냥 빨리 넘어져서 앞으로는 저렇게 둘이서 안 타게 라는 생각을 했거든. 둘 타다가 사고 나면 더 크게 다쳐. 차라리 혼자 타. 아시겠죠? 근데 꼭 그런 거 이해 못하고 이제 왜 니 혼자 타 하면서 얘기하면 멀어지면 됩니다. 아시겠죠? 걔는 친구 아니에요. 친구가 아니어야 돼요. 하여튼 여기 살면서 모기만 잡는 기술이 늘어가지고 모기만 잡는다. 자, 두 번째 내용이 이제 뭐냐면 생명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웠던 생명활동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번에 이제 배웠던 티록신이 분비되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생명활동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티록신 같은 것도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다양한 생명 활동이 존재하는데 이 인간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인간 기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생명 활동이 있는데 이러한 생명 활동은요. 전부 다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체내에서 몸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 여기 메테인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럼 그 인간은 이제 사람이 아니라 기계예요. 보통 생명 활동에서 일어납니다 라고 하면 가장 쉬운 게 호흡을 얘기하죠. 물론 광합성 같은 경우도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쌤은 지금 인간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인간만 좀 합시다. 만약에 이게 생명 기준이면 광합성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뭐 관로 정도로 써둘까요? 그러면 광합성. 그 다음 또 뭐 있을까? 소화. 여러분들이 작년에 배웠던 모든 소화. 소화 뭐 있죠? 기억나요? 입에서 뭐가 일어났지? 괜찮아, 기억 안 나도 돼. 괜찮아. 어차피 이제 시험 다 쳤으니까, 그지? 나중에 생명 하시면 또 외워야 됩니다. 생명하면. 녹말이 엿당이 되고요. 엿당이 포도당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얘기했다, 그지? 지난번에.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단백질. 단백질이 분해되면 펩톤이란 친구가 되고요. 펩톤은 단백질이 펩신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 펩톤이라 부릅니다. 몰라도 괜찮아요, 이거는 진짜로. 그 다음에 트립톤이 되고요. 얘는 아셔야 됩니다. 트립톤 다음이 뭐지? 아미노산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디서 자꾸 모기들이 자, 다시 아미노산이었습니다. 아미노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미노산. 그 다음에 또 지방이 있다, 그죠?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지질이라고 얘기하는 게 정답이긴 한데 지질에 대한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방이 분해가 되면 모노글리세리드라는 친구와 뭐가 되지? 지방 산이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지방산이란다. 글리세롤이죠. 글리세롤한다. 지방산이죠. 미안합니다. 글리세롤 써놨네. 자,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이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 자, 다 크기가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다, 그지? 앞으로 이렇게 우리 체내 안에서 작아지는 반응을 모두 이화 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지? 이를 이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화작용은 뭐냐? 고분자, 덩치가 컸던 친구가 저분자로 분해가 되는 경우. 제일 큰 애를 비교했을 때 기준입니다. 제일 큰 애.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여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왔을 포도당과 6개의 산소가 만나면 6CO2에 6H2O입니다. 제일 큰 애만 비교하면 돼. 누가 봐도 제일 컸다, 그죠? 얘는 뭐 뭘 가지고 가도 상관없지만 커졌어, 작아졌어? 누가 봐도 작아졌어 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광합성은 대표적인 동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동화작용. 그래서 얘는 저분자가 모여서 고분자가 되면 됩니다. 조금이라도 결합을 하시면 될 거예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화작용 같은 경우는 크기가 점점 커지는 구조를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림이 있을 거거든요. 아마 컬러로 그림이 있을 건데 색깔별로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화살표를 통해서 크기가 커졌다, 동화작용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건데 재밌는 건 뭐냐면 자,
보통 이 고분자들은 원자와 원자 사이에 결합이 존재한단 말이야. 근데 그 결합이 고분자일 때는 많거든요. 결합수가 많아요. 알겠지? 결합수가 많습니다. 왜냐면 딱 봐도 C와 H와 O 사이에서의 결합이 쫙쫙쫙쫙 끓어질 거기 때문에 꽤 많을 건데 분해가 되면 분자가 따로 놀게 되면서 결합수가 적어져요. 왜냐면 이 큰 한 덩어리였던 친구가 이렇게 12개의 덩어리가 됐다는 얘기는 원래 이 동그라미 사이에서 있었어야 되는 결합이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다는 얘기거든. 왜? 이 안에서는 얘들이 이렇게 다 결합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막 결합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덩치가 컸던 거거든. 그럼 결합수가 늘어나겠어? 줄어들겠어? 이화작용은? 결합수가 줄어들겠죠? 그럼 결합수가 남지? 그럼 그만큼 에너지가 잉여가 돼. 그럼 잉여한 에너지가 보통 밖으로 발산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얘는 보통 열이 뭐 한다? 방출됩니다. 방출. 열 발생이겠죠. 근데 반대로 지금 보는 것처럼 저분자에서 고분자가 될 때는 오히려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구조가 어떻게 될까? 동화작용은 열을 흡수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열 방출과 열 흡수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라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포호흡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열 방출일 거고요. 우리 몸은 아니지만 거기 보시면 화석연료의 연소 반응 적혀 있을 거예요. 표에, 맨 밑에. 표를 보시면 물질 대사와 생명체 화학 반응이라고 해서 연소라고 적혀 있거든요. 연소가 대표적으로 열이 발생하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누가 봐도 얘가 덩치가 커요. 그러면 이 포도당이 분해가 되었을 때가 에너지가 많을까? CH4가 분해가 되었을 때가 에너지가 많을까? 얘는 CO2에 2개의 H2O만 되면 되거든요. 얘는 분해된 게 많아 보여, 적어 보여? 그렇게 많진 않아 보인다, 그지? 누가 봐도 위에 포도당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런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도당 같은 경우는 열이 어떻게 돼요? 37도 정도밖에 안 된다, 그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 메테인의 연소 반응 보면 몇 도라고 적혀 있어요? 400도. 얘가 훨씬 더 뜨겁지? 그죠? 왜 그럴까? 우리 몸은요, 이 이화작용을 일으켜도 얘를 한 번에 열을 다 방출시키도록 하는 게 아니라 얘를 계속 다 쪼개요. 실제로 거의 한 40등분 정도 쪼갭니다. 그래서 그 40등분에 하나씩만 천천히 태우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돼.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가 그런 구조예요. 만약에 이제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우리 집에 여러분들이 원자 폭탄에 놔두고 가요. 그럼 터지겠지? 근데 문제는 뭐야? 나만 죽는 게 아니라 같이 죽을 거야. 왜? 포발력이 크니까. 그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는요, 그 원자 폭탄에 그 원자 하나하나를 떼서 하나씩 반응시킵니다. 하나씩 반응시키니까 열이 분산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근데 생각해봐. 실수로 그거 여러 개 한 번에 반응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야? 터지겠죠? 그러면 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체르노빌이라든가 이런 이제 좀 안 좋은 사건 사고로 넘어가는 거죠. 아니면 우리 일본에서도 한번 터졌다, 그죠? 여러분들 태어나서 얼마 안 됐을 땐가? 아마 그럴 거예요. 태어나기 전인가? 태어나기 전이겠다. 여러분들 10년생이죠? 그럼 태어나기 전이다. 2008년인가? 2007년에 일본에서 한번 터졌거든. 그죠? 후쿠시마에서 원전이 한번 사고가 났었는데 그런 것들이 얘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한 번에 터지면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어차피 그 온도까지도 필요 없고 우리는 40도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다 분해해서 쪼개서 천천히 반응시킬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해를 시켜서 가다 보니까 밑에다가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요거는 보고 그리겠습니다. 잘못 그렸네? 보통 이 포도당과 연소 반응을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쪼개서 반응시킵니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포도당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서 이렇게 한번 내려오고 여기서 한번 내려오고 여기서 한번 내려오고 요런 게 이제 여러 번 반복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간격은 일정하게 그려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지금만 봐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쪼개진다 그지? 근데 쌤이 아까 몇 번 쪼갠다고? 거의 40번 쪼개기 때문에 40계단 그리려면 그려도 됩니다. 안 그릴 거죠? 그리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연소는 그딴 거 없어요. 한 번에 다이빙 빵. 그래서 온도가 몇 도야? 400도고 얘가 37도, 즉 36.5도 온도를 가지게 된다. 요거 밑에다가 좀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에 대한 포인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장 넘겨주시면요. 50페이지죠? 그래서 새로운 내용이 하나가 나와요. 새로운 내용. 활성화 에너지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활동에서의 이야기를 다룰 거고요. 생명활동에서 필요한 에너지라는 게 우리가 앞으로 필요한 에너지라는 건 소비하는 양만 따지는 게 아니에요.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여유 에너지까지 포함을 시켜서 얘기를 할 거고요. 이 내용을 우리가 앞으로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은요. 쌤으로 칠 것 같으면 이제 이런 거예요. 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연필을 팔 거예요. 연필 가격이 500원이에요. 근데 700원 있는 사람한테만 팝니다. 같은 구조예요. 알겠지? 근데 만약에 내가 돈이 600원밖에 없어. 근데 가격은 똑같이 500원인데. 알겠지? 여러분들이 쌤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600원만 가지고 있어도 500원 쓸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연필을 사는데 들어간 돈은 같아달라. 똑같지? 700원에 500원 쓰나 600원에 500원 쓰나 똑같잖아. 대신에 여윳돈을 얼마나 주느냐가 지금 얘기하는 활성화 에너지라는 개념의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이 동화작용과 이화작용과 같이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먼저 이화작용, 동화 책에 뭐부터 되어 있니? 동화부터 되어 있네? 동화부터 보겠습니다. 동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동화작용은 자, 저분자에서 고분자라고 해야 된다, 그지? 그럼 저분자는 결합을 많이 해, 적게? 저분자는 적게. 저와 고가 에너지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저분자 에너지가 적고요. 고분자는 에너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응 전후의 에너지 사이즈를 보시면요. 확실히 높아질 거예요. 알겠지? 그리고 두 번째. 자, 첫 번째 반응 시작할 때 나와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반응 물질의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응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크기입니다. 근데 위로 올라가시게 되면요. 이게 생성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크기예요. 그럼 이 차이만큼 뭘 해야 돼?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너가 이 에너지를 흡수하려면 더 흡수했다가 내놔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반응을 할 때도 반응 물질의 에너지가 이렇게 높아졌다가 찍고 내려오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알겠지? 그럼 실질적으로 내가 이 반응이 일어나려면 흡수하는 에너지만큼만 있으면 안 돼. 안 돼.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에너지가 필요해. 그래서 이 파란색 사이의 간격을 우리가 흡수 에너지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최고 높이에서부터 반응 물질 최저 높이까지는 우리가 뭐라고 할 거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할 거야. 활성화 에너지가 있어야 반응이 가능해. 두 번째, 이화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똑같아요. 뭐냐면 최고 높이가 있고요. 최저 높이가 생깁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내려오면 돼요. 그래서 얘가 마찬가지 아까처럼 높이를 찍고 내려오게 될 거야. 근데 잘 들어. 이번에 활성화 에너지는요. 이만큼만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왜? 원래는 이런 거야. 원래는 쌤이 그냥 여러분들 돈만 주면 돼. 500원만 주면 돼. 근데 내가 너네들한테 500원을 주는 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100원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500원을 줄게 라고 하는 거야. 그럼 100원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만큼의 활성화 에너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이 반응은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그래서 특이하게도 이화작용일 때도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의미가 있어져요. 계속 뭐하고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오죠. 올라갔다 내려오죠. 알겠지? 여기에 이 올라가는 만큼이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방출은 원래 그냥 일어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기본적인 트리거를 하나 마련해놓고 이 트리거를 작동해야지만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알아둬야 되는 건 동화작용은 이 흡수가 포함되지만 이화작용에서는 활성화 에너지는 방출과 별개입니다. 그럼 쌤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쉬워져요? 활성화 에너지라는 건요. 반응 물질에서부터 최고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 번 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반응 물질에서부터 최고 높이까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반응 물질에서부터 최고 높이까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알겠지? 요거는 표기를 좀 해놓자. 다시 한 번 더. 반응 물질의 에너지부터 최고 높이까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쓰시고 나면 이제 보이는 게 뭐냐면 쌤 책에는 파란색 곡선과 빨간색 곡선 두 개가 나타나 있을 거거든요. 근데 누가 높아요? 빨간색이 높죠. 그 다음 파란색이 낮아져 있죠. 그럼 이 빨간색과 파란색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제 이 활성화 에너지를 줄여주는 반응이 있어. 이 줄여주는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우리가 앞으로 효소라고 할 거야. 효소는 언제 들어갔지? 아밀레이스. 소화효소 할 때도 그 효소들이 이 효소들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 원래 포도당은요, 가만히 있어도 만들어져요. 원래 녹말이 분해가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근데 효소라는 친구들이 이 활성화 에너지를 줄여주니까 더욱더 쉽고 빠르게 일어나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12시간 있으면 소화 다 돼요. 알겠지? 열을 가하면요, 알아서 12시간 동안 소화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쓰려면 12시간 뒤에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밥을 배고프기 12시간 전에 먹어야 돼. 말도 안 된다, 그지? 이거를 1시간, 2시간 내로 줄여줘야 돼. 1시간, 2시간 내로. 그래서 지금 이 효소라는 것이 이용되거든요. 활성화 에너지를 줄여주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다? 에너지를 지금과 같이 소비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러면 다시 연결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활성화 에너지를 줄여주는 구조.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이때 이 흡수 에너지나 방출 에너지는 변하면 돼? 안 돼?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아까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700원짜리에서 600원을 줄여주는 이 역할을 해주는 걸 효소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52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자. 효소의 개념 자체는 되게 쉬워. 그냥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많을 뿐이지. 되게 쉬워. 효소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효소 같은 경우도 주 성분이 단백질이고요.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이 효소라는 친구가 보통 이런 식으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이 모양에 맞는 친구가 와서 나 분해시켜줘 라고 하든가 합성시켜줘 라고 얘기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 효소가 활성화 에너지를 줄여줘서 반응이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책에 보는 거는 이화작용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림 보이시죠? 52쪽에 그림 보시면 지금 초록색과 빨간색으로 분해되는 노란색 친구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지? 이때 이 노란색의 친구를 뭐라고 할 거야? 기질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반응물.
반응물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 반응물인데 반응을 하잖아요? 얘들을 우리가 기질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반응해야만 기질입니다. 반응하지 않으면 기질이라 하지 않아요? 알겠지? 여러분들 이번에 호르몬 시험 쳤던 거 기억나요? 여러분들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어디 가서만 작동을 하지? 갑상샘에서만 작동을 했죠? 맞니? 왜 그렇지? 기질 특이성이야. 이 열쇠와 자물쇠처럼 약속된 관계에서만 작동하도록 설계된 관계를 기질 특이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효소도 마찬가지예요. 자, 잘 들어. 아밀레이스는 누가 와서 작동하지? 녹말이 와서 작동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 그림이 녹말, 노란색의 녹말과 빨간색의 아밀레이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얘가 여러 개의 엿당으로 분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엿당을 반응시키고 싶어. 근데 문제는 이 효소는 엿당은 반응을 할까 안 할까? 안 해요. 왜? 엿당은 이제 동그라미와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될 건데 아밀레이스는 그 전 단계를 분해시키지 얘를 한 번 더 분해시켜주는 역할을 하지는 못하거든.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질 특이성이라고 얘기를 해서 약속된 관계에서만 분해가 가능하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뭐도 있냐면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기질이 왔다 나가고 나면 다시 빈자리가 되거든? 그러면 다음 기질이 또 와서 반응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게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효소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다룰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디테일하게 쭉 나와 있을 건데 우리는 굵직굵직하게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기질 특이성이라는 것은 모양이 딱 맞는 애들끼리만 작동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점. 이건 단백질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러면 모양이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지. 그럼 열을 가했어. 단백질은 열에 쉽게 변형되지. 작동을 할까 못할까? 못하게 될 수도 있어. 혹은 오히려 작동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겁니다. 반대로. 알겠지? 만약에 액성, pH를 조절해. 그럼 pH에 의해서도 모양이 쉽게 변한단 말이야? 그럼 작동을 할까 못할까? 못하게 돼요. 근데 하는 케이스가 실제로 있어요. 이거는 알고 있으면 좋아. pH 같은 경우는 작동을 하게 되는 케이스가 생기거든요. 우리 오른쪽 페이지 잠깐 좀 볼까?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요. 되게 그 그래프 3개가 있을 건데 맨 오른쪽에 되게 오랜만에 보는 이름들이 적혀 있을 거예요. 뭐라 적혀 있지? 맨 오른쪽 그래프에 효소와 pH라고 얘기를 해서 pH가 산성, 중성, 염기성을 얘기합니다. 거기 보면 펩신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있습니까? 펩신, 트립신 보이지? 자, 알려줄게. 펩신은 위액이거든요. 위액에 들어있거든요. 맞니? 맞아요. 위액에. 혹시 여러분들 막 매운 거 좋아해요? 뭐 좋아해요? 매운 거. 안 가려요? 매우면 다 잘 먹어요. 신기한데? 쌤은 제가 못 먹어. 근데 좋아해. 근데 말하는 쌤 취향이 아니더라고. 여러분들 유행하기 전부터, 한 10년 전부터 쌤은 마라탕을 먹었거든? 가끔씩 먹었는데, 쌤 친구 중에 마라를 좋아하는 애가 하나가 있어. 그래서 내가 걔를 잘 안 봐. 맨날 볼 때마다 마라 먹지 않으니까 싫어. 쌤이 또 얘기 안 하는 편도 아닌데 싫다고 하거든? 계속 먹지 않는데, 어느 날 짜증나는 거야. 또 말아 먹지. 심지어 이거야. 자기 입장에서는, 오늘은 마라탕을 먹고, 다음날은 마라샹궈를 먹고, 계속 앞에 마라는 똑같아. 근데 10년 전에 마라는요, 지금처럼 현지화된 마라가 아니고요. 진짜 그 찐 마라 있지. 진짜 매웠거든. 그때 그걸 먹고 나니까, 그냥 마라탕 자체에 약간 비호가 쌓이더라고. 하여튼 그랬었는데, 이제 매운 걸 먹는다, 그죠? 근데 가끔씩 속쓰려 안 쓰려. 매운 거 많이 먹으면. 속쓰리지. 왜? 매운 게 뭐야? 통각이잖아. 그럼 막 때린단 말이야. 알겠지? 때리는데 문제는 통각은 내부에도 다 있어, 없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특히나 또 문제가 뭐냐면 통각으로 계속 때리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 위액이 나와. 근데 위액은 뭐가 많이 들어있지? 산성이지. 염산이지. 그래서 지금부터 잘 들어. 이거는 그냥 참고만 좀 하자. 기질특이성의 그냥 극대화된 케이스입니다. 뭐냐면 원래는 펩신이 아니라 펩시노겐입니다. 알겠지? 펩시노겐은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위액이 나와도 소화를 할까 안 할까? 안 해요. 왜?
하면 안 돼. 펩신은 뭘 분해시키지? 단백질을 분해시키지. 여러분들 세포가 주성분이 뭐지? 단백질이지. 그럼 단백질 다 분해됩니다. 그럼 자살이에요, 자살. 알겠죠? 자기의 구조를 자기가 스스로 깨뜨려.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위 벽을 위액이 다 덮을 때까지 계속 펩시노겐이에요. 근데 이 펩시노겐이 위 벽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 이때가 강한 산성이거든? 책에 나와, 아까 오른쪽 페이지에 pH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아밀레이스? 아밀라제? 6에서 8 적혀 있어요. 그지? 거기까지 내려오게 되면, pH가 내려오게 되면, 이제 위벽 기준에서는 강한 산성이 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펩시노겐이 펩신으로 바뀌어. 구조가 바뀌면서 펩신이 돼. 그러면 분해가 되는 거야. 이게 생명과학 원 내용인데, 알겠지? 워낙 내용이 이 기질 특이성이 온도, pH 이런 환경에 의해서 변할 수 있다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시라서 알고는 계시면 좋아요. 그래서 얘가 이때 펩신으로 작동을 하게 된다. 근데 우리 몸 내부는 일반적으로 7이 아니라 7보다 조금 더 높은 환경이란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강한 산성으로 일단 소독 겸 그 중학교 2학년 때는 이렇게 배웠다고. 단백질의 소화를 돕습니다. 펩시노겐이 펩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한 장 더 넘겨봅시다. 한 장 더 넘기시면 유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요거는 간단하게만 하고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드릴 거야. 쌤이 유전할 때 항상 얘기하는 여러분들 왜 그렇게 생겼어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지?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를 얘기한단 말이야. 그죠? 근데 봐봐. 여러분들 유전자는요. 우리 이번에 시험 치고 있는 이번에 이제 기말고사에 칠 혹은 뭐 딴 친구들 쳤겠지? 이 유전이란 내용은요. 사실 정보 전달이 다란 말이야. 엄마가 아빠가 나에게 정자와 난자를 전해주는 건 정보 전달이 다야. 그런데 그걸 실제 여러분들 지금 모습으로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일란성 쌍둥이야. 일란성 쌍둥이. 그러면 내가 쟤랑 유전 정보가 완벽하게 똑같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완벽하게 똑같이 생겼어요? 다르죠? 그치? 왜 다를까? 라고 하면 이건 살아가면서 변화가 나타난 케이스예요. 그치? 그리고 두 번째. 처음은 똑같이 주어졌지만 살면서 아마 각자 이 유전이 발현되는 정도가 달라지는 경우도 생길 겁니다. 물론 교과서에서 크게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뭐냐면 실전이다 이거야. 그 단백질을 만들어야 돼. 여러분들의 모습을 지금 만들어야 돼. 그 만드는 장소 어디냐? 라이보솜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라이보솜에다가 유전 물질을 집어넣어. 그러면 그 유전 물질대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깎아줘. 만들어낼 거야. 그 장소가 라이보솜입니다. 예를 들면 자, 쌤은 외꺼풀이에요? 쌍꺼풀이에요? 외꺼풀이다, 그지? 얘는 외꺼풀이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쌤, 이 세포 속에 외꺼풀에 유전자가 있을 거야. 외꺼풀의 유전자를 이제 라이보솜에다가 집어넣어.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있는 세포가 자랄 때 외꺼풀 유전자가 발현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우리 몸이 되게 신기해. 필요한 곳에 가서 필요한 유전자를 쏙쏙쏙쏙 뽑아서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선생님이 처음 태어날 때 외꺼풀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때랑 두 번째 쌤이 만약에 여기 상처가 났어. 상처가 나서 여기에 새살이 돋을 거야. 그럼 여기에도 외꺼풀 유전자로 태어나야겠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유전자 조작을 해요. 예를 들면. 그리고 그 유전자 조작한 애가 이 세포를 재생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중간만 쌍꺼풀이 막 생기는 거야. 재생되는 것만. 실제로 그래. 실제로.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이제 좀 쉽게 가능해지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되게 익숙한 그림이 있을 거예요. 뭉쳐져 있는 염색체를 분리했더니 뭐가 나와? DNA, 단백질 이런 애들이 나온다, 그죠?
거기 안에 유전자 1, 2, 3, 4가 있을 거고요. 밑에 두 번째 그림을 보겠습니다. 눈동자 보이세요? 갈색 눈동자, 파란색 눈동자. 그래서 여러분들 유전 정보에는요, 갈색 눈동자인지 혹은 파란색 눈동자인지 유전자가 들어있을 겁니다. 그러면 유전자 속에서 이제 뭐가 튀어나오는 거야? 유전자 속에서 DNA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결정할 수 있도록 눈동자를 결정하는 건 이 색소로 결정되는 거거든요. 색소가 많으면 갈색이 되고요. 색소가 적으면 파란색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색소를 많이 만드는 친구냐 적게 만드는 친구냐가 유전자에 결정되어 있고